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굳게 믿는 존재는 바로 아이들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건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어른들 사이에서도 기적을 믿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나 잉카 고산도시 같은 신비한 잃어버린 문명에 점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죠. 게다가 초록색 외계인 같은 존재를 봤다는 목격담도 갈수록 늘고 있고,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은 외계인에게 실험용으로 납치당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UFO나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회의론자들의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진이나 영상 등 여러가지 증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극비기지 51구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선을 연구하는 기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냉전 시대의 비밀문서를 해제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51구역이라 부르는 그룸 레이크 기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0년, 2023년 충격적인 뉴스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죠.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에어리어 51 설립의 역사. 에어리어 51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 중 하나인 네바다 사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와 유명한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약 130km 떨어져 있지만 현대 기술에 있어서 이 정도 거리는 별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죠.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미공개 공군 실험장인 네바다 시험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이처럼 인적이 드문 네바다 사막을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장은 사막 약 12,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이 광대한 공역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유럽의 소국과 맞먹을 정도로 방대해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비밀 군사기지를 감추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에어리어 51 그 자체는 그보다 훨씬 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공식 명칭은 그룸 레이크인데, 이는 같은 이름을 가진 말라버린 소금 호수에서 따온 이름이며 현재 이 호수터는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연 활주로가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 초반 냉전 시기에 최첨단 정찰기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이곳에 건설된 것이겠죠. 이곳에서는 방공망이 닿지 않는 고도에서 정찰 비행을 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외진 위치, 사람이 살지 않는 점, 안정적인 날씨 조건, 그리고 자연환경 덕분에 훌륭한 위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룸 레이크에서 진행된 실제 프로젝트. 소문은 잠시 접어두고 말하자면 그룸 레이크에서는 실제로 항공기가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3가지 개발 프로젝트는 문서로 확인된 바 있죠. 그 항공기들은 바로 U-2, SR-71 블랙버드, 그리고 F-117 나이트호크, 이렇게 3기종인데요. 지금부터 이 항공기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기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록히드사의 U-2 정찰기 개발이었는데요. U-2는 옛 소련의 영공을 정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항공기였죠. 이 정찰기는 파키스탄에서 노르웨이까지 무려 6,000km가 넘는 비행 경로 전 구간을 적에게 들키지 않고 소련 전투기나 방공 시스템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조종사는 우주복 같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빨대로 식사를 하고 전용 용기에 소변을 해결해야 했죠. U-2가 처음으로 소련 상공을 비행했을 때는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엔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미그-15와 미그-17 전투기는 U-2가 비행하는 고도까지 도달할 수 없어 그저 무력하게 뒤쫓기만 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75 드비나가 소련 방공망에 도입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고도 25km까지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5월 1일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약 14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발사되어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 조종사가 몰고 있던 U-2를 격추했습니다. 물론 근처에 있던 미그 19 전투기도 함께 격추되고 말았지만 나무를 베면 파편이 튀기 마련이라는 러시아 속담처럼 큰일을 해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후속 기종이 바로 SR-71 블랙버드였고 이 전설적인 항공기의 테스트 역시 그룹레이크에서 진행됐습니다. SR-71은 마하3를 넘는 속도에 도달했고 고도 25km 이상을 비행한 최초의 항공기였죠. 또 SR-71을 제작할 때는 스텔스 기술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레이더에 잡힐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 기술 덕분에 실질적으로는 소련 방공군이었던 북베트남 방공부대가 베트남전 내내 SR-71 요격 임무를 수행하고도 단 한 기도 격추하지 못한 것이겠죠. SR-71은 납작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외형이 UFO와 관련된 온갖 전설의 발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F-117 나이트호크도 빼놓을 수 없죠. F-117 나이트호크는 스텔스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양산형 항공기로 에어리어 51에서의 실험은 우주선이나 외계인과 관련된 온갖 소문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죠. 이 항공기의 각진 외형은 정말 독특해서 마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SF 블록버스터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게다가 F-117이 밤중에 소리도 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런 이상한 비행체를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UFO로 착각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지금까지 에어리어 51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을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정도만 봐도 당시 이들 항공기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최첨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 우주선 연구나 초록색 외계인과의 접촉 같은 소문은 미국 정보기관이 일부러 퍼뜨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U-2나 SR-71의 극비 실험 정보가 만약 적국인 소련에 넘어갔다면 미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아니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잘 아시다시피 돈이라면 미국은 넘쳐나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였고 전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몰려 있었기에 국가 안보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은 전부 소문 이야기뿐이었고 실제 사례를 소개하진 않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로즈웰 사건. 이른바 로즈웰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되어 UFO에 관한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1947년으로 에어리어 51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몇 년 전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군이 뉴멕시코 사막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추락했다고 발표한 것이 단지 국민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어떤 미확인 물체가 추락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게다가 군은 사막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얼버무리지 않고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원반을 발견했다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군은 이 비행접시라는 발표를 철회하고 사실은 평범한 기상관측용 기구가 떨어졌다고 설명을 바꿨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UFO 추락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갑자기 바꿨다는 점 때문에 미국 정부나 군이 외계인의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일으켰죠. 이후 이 의혹은 더욱 확대되어 사건 직후 외계 우주선의 잔해나 외계인의 시신이 연구를 위해 에어리어 51로 옮겨졌다는 소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어쩌면 실제 프로젝트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죠. 결국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은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운 채 남아있습니다. 밥 라자르의 폭로. 이처럼 에어리어 51과 외계인 관련 소문의 근원에 대한 가설들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밥 라자르의 충격적인 인터뷰로 인해 상황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989년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외계인의 비행 접시를 분해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에어리어 51의 일부인 비밀시설 S4에서
무려 9대에 달하는 우주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분해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 라자르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아낌없이 공개했고, 그 중엔 원소 115로 작동하는 중력 엔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의 시점에서 보면 이 수수께끼 같은 115번 원소 이야기는 의외로 흥미로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2003년 러시아 두브나에 있는 합동 원자핵 연구소에서 115번 원소의 수명이 극히 짧은 동위 원소가 처음으로 합성되었고, 이후 2013년에는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멘델레이에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를 미리 예견하긴 했지만 115번처럼 구체적인 초중 원소가 실제로 등장한 것은 이제 현대 핵물리학의 영역이죠. 게다가 밥 라자르는 115번이 아니라 117번이나 116번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원소를 골랐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잘 믿는 시청자들에겐 이와 같은 세부 정보들이 에어리어 51의 외계 우주선을 연구하는 비밀 연구소가 실존한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밥 라자르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다른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군과 유력 과학자들은 그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 라자르가 미국 내 어느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밥 라자르의 이름은 어떤 기관의 직원 명단에도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네요. 에어리어 51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외계인이나 그들의 비행체가 극비시설 에어리어 51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소문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다뤄졌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도 있었고 반대로 잠시 식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발언을 한 인물로는 밥 라자르 외에도 해리 리드, 폴 헬리어, 루이스 엘리존도를 들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네바다주 상원의원을 지낸 해리 리드는 AATIP, 즉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에어리어 51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UFO 관련 정보의 대부분이 여전히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다시 말해 리드 의원은 UFO에 대해 진짜라 할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며 자신도 그 일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비슷하게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캐나다의 전 국방부 장관 폴 헬리어인데요. 그는 화려한 경력을 마친 뒤 공개석상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남겼죠. 외계인은 수천 년 전부터 지구를 방문해왔으며 그들의 기술 일부는 미군 기지에서 연구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꽤 대담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한편 미 국방부의 연구 프로그램인 AATIP의 전 책임자였던 루이스 엘리존도는 UFO 관련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이에 대해 논평하며 훨씬 더 직설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마주쳤던 비행체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그저 일반인이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의 위협을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프로그램을 실제로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AATIP과 기타 이야기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당연히 AATIP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UFO 연구나 에어리어 51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흔히 UFO라고 부르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AATIP이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였지만 2020년 8월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 현상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직의 이름 자체가 바로 UFO 연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치 더 이상 UFO 존재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기라도 하듯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데이비드 그루시입니다. 그는 정보 공동체의 일원이자 전직 미 공군 장교였으며 UAPTF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일련의 언론 출연을 통해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단숨에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그 결과 데이비드 그루시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2023년 미 의회에서 열린 UFO 관련 청문회에 정식으로 증인으로 불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곧이어 UFO라는 주제를 둘러싼 이른바 투명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미 의회는 UAP, 즉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공식 문서의 기밀 해제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그 해제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정부의 입장이 훨씬 더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이 주제는 더 이상 음모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정식 의제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미확인 비행 현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연히 외계 기원을 가진 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에어리어 51인지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설립 배경과 그룸레이크라는 입지의 이점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언론에 흘러나온 에어리어 51 관련 우주선 정보는 실제 외계인 연구시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위장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쩌면 머지않아 인근 별자리에서 날아온 작은 초록색 외계인의 인터뷰가 뉴스에서 보도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로즈웰에는 살아남은 외계인이 한 명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외계인 문제 말고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외계인이 우리 문제 중 일부라도 대신 맡아주겠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방문을 삼가고 우리가 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